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자, 우리 수요일마다 이한배 작가와 만나는 F끼리 티키타카. 지난 연말에 만나고 이제 다시 새해에 만났습니다. 예, 머리를 깎으셨나요? 네. 예, 새해 다짐의 한 표현입니까? 그냥 머리가 길어서. 저희가 어제인가요? 오늘 새벽인가요? 저희끼리 이제 그 텔레그램 방, 제작진과 함께하는 방이 있는데, 뭐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한배 작가가 저한테 싸움을 걸었어요. 제가 던진 주제 가지고 어떻게 웃기라는 소리냐.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진보정당이 웃기냐 그러면 네.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제작진이 숨죽이고 지켜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뭐 숨을 참은 건지 숨을 죽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재범의 너를 위해 거친 눈빛 뭐 이런 거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었습니까? 웃길 자신이? 아니 이걸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당히 하세요. 교수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예. 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예. 도대체 교수님께서 주신 주제로 어떻게 웃기란 말입니까? 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준 주제로는 내가 어떻게 웃기란 말이냐? 그렇죠. 이렇게 논쟁이 오갔었는데 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이 F끼리 티키타카에서 서로의 롤은 교수님께서는 지식을 전달하시는 거고 예. 저는 웃기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시작부터 나보다 웃긴 게 있어요? 시작보다 저보다 웃기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예.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도 어쨌든 뭐 잘해봅시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국힘 장동혁 대표가 네. 사과를 했는데 네. 사과는 일단 치우고 네. 당명 바꾸겠다고 그랬다고요. 네.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하도 많이 바뀌어서 네. 조선노동당 추천합니다. 비슷하니까 둘이. 노동하고는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비슷한 궤로 예. 공화 민주보다는 독재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외부 세력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세력을 연장하려는 측면에서 두 정당이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네. 앞으로 영구히 조선노동당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작권 등록 안 되는 건 아니죠. 예, 하긴 한국에 등록되지는 않은 정당이니까. 거부안법에 위반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물어봐 달라고 우리 제작진이 새해 다짐. 네, 결심. 네. 네, 당연히 이건 뭐 노동해방과 통일조국입니다. 아니, 이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네. 이게 본인이 다짐한다고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노동해방과 통일조국 이걸로 못 웃기면 예. 25분 내내 웃길 자신이 없어서 여기서 제가 승부 걸었습니다.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새해 소원이잖아, 그건. 네, 예, 다짐이라기보다는. 다짐은요. 네. 예, 잠시 멈칫했어. 운동을 좀 다시 해볼까. 운동을. 그동안 예. 노동운동? 통일 운동이요. 예, 예. 12월 3일 그 2024년 내란 벌어진 이후에 핑계겠지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하. 네. 예. 움직이지를 못해서 몸이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술을 너무 드셨어요? 네. 1년을 드신 거네? 거의 1년 넘게 먹고 그렇군요. 집에 있는 그 옷장을 네. 친구 삼아서 옷장을 상대로 제가 옷장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1년 내내 술을 먹어서 이제는 좀 몸도 추스리고 건강을 좀 돌보려고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뭐 술을 끊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좀 덜 먹고 운동을 하겠다. 예. 교수님의 2025년은 어떠십니까? 저도 똑같아요. 적어도 올해 저희 둘이 술 마실 일은 없겠네요. 원래 끝나고 뭐 술 한잔 합시다 뭐 이런 날이었는데 사실 차도 좀 가져오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 제작진이 우리가 이러는 모습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예. 저희가 되게 모범적으로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저도 이제 뭐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같이 먹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청년 시절에는 네. 교수님하고 술을 별로 많이 못 마셔봤는데 작년에 마셔보니까 엄청 드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예. 저분은 술에 취해도 똑똑해요. 재수없이. 진짜 와, 술 취하고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진짜. 예. 하긴 그때 술 먹고서 계속 그 얘기했어요. 네, 그쵸. 너 술 먹고 왜 그래? 막 네, 이러면서. 술 먹고 왜 재수없냐고 예. 똑똑하냐고. 그래서 네가 술 취해서 하세요. 그런 거라고 제가 네, 그랬죠. 적당히 하세요. 사람들이 싫어요. 예. 그러면 말을 돌려서 네. 책 추천을
그 하모니에서는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이미 내신 책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종종 책을 추천하실 일이 좀 있으신가요? 추천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굳이 뭐 책을 읽으라는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잘 추천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을 하면은 막 남들이 부담 느껴서 막 읽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 책을 읽으셔야 된다는 부담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다 읽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한 서너 문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일 때가 많으니까 예. 책에 대한 내용을 잘 요약해 주시고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 정도로만 이렇게 부담을 좀 덜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네. 굳이 책을 읽으시라고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책을 이제 추천 안 하시겠다 그래서. 아니, 근데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여러 책을 봤는데 다 절판된 책들이어서 절판되지 않은 책들 중에 야니스 바루파키스의 작은 자본론. 작은 자본론. 네. 그리스 재무장관을 지냈던 그리스 좌파 경제학자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경제학자고 이 작은 자본론이 되게 재밌기도 합니다만 되게 쉽기도 하고요.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얇습니다. 얇아서. 책을 고르실 때는 꼭 얇은 책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잘못해서 이상하게 600페이지짜리 책 잘못 고르시면 다 읽고 났는데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 슬픈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야니스 바루파키스의 작은 자본론은 얇아서 좋습니다.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작은 게 그냥 이렇게 축약해서 작은 것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자신의 생각이 좀 더 들어가 있고 막 굉장히 그럴 많이 텐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자신의 관점에서 자본론을 다시 짧게 쓴. 근데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관점은 아니고 그런 이유로 그런 제목을 달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본주의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자기 딸한테 들려주는 예. 이야기 방식으로 굉장히 쉽게 서술합니다. 재밌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근데 그런 방법 있잖아요. 맨날 딸한테 얘기하듯이 막 이러는 거. 네. 난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자기 딸도 앉아서 안 들을 것 같은데. 심지어 딸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바루파키스가. 예.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설계자들. 이하면 작가님이 작년 12월 15일자로 내신 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김영민 TV를 쭉 출연하시면서 소개해줬던 다양한 이런 자본주의 제도 내지 기타의 제도들을 사상을 만들고 설계했던 사람들을 쭉 소개했던 내용을 이제 묶어가지고 네. 이렇게 책으로 내신 거잖아요. 네. 어쩌다가 내셨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한 이야기인데 네. 팟캐스트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 경제학 이런 걸 했었고요. 그게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게 좀 아깝기도 했고 또 그때 저를 발탁해 주셨던 김용민 목사님에 대한 감사 이런 걸 담아서 증표를 하나 남겨놓고 싶어서 제가 평화나무에 책을 내자고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출판을 해주셔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제가 내용은 아직 보진 못했지만 주문만 해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30명 가까이 되는 35명. 그렇죠. 네. 그 주요한 사상가들 그 중에 한 70%는 제가 아는 사람이고 네. 나머지는 잘 모르는 분들도 발굴해가지고 좀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의 본인의 일종의 공부의 이력이랄까, 그 편력이랄까 이런 거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까? 당연히 있는데 굉장히 엄선해서 이런 종류의 책에 나올 만한 학자들을 엄선해서 제 기준으로 선별을 해서 그때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지금 독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 남아 있는 분들이 이쪽 분야에서 톱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냥 제 취향. 예. 하필이면 제 눈에 걸린. 내 눈에 띈. 저는 이 제목이 멋있긴 한데 썩 잘 진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게 원래 그 서양어에서 설계자가 가지는 그 의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음침한 의미가 있거든. 예. 설계자들 그러면. 음모와 그렇죠. 네. 나 설계당한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약간 네. 은어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이 설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약간 우리식의 그 부정적인 뉘앙스, 네. 이것도 참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라 가지고.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 게 예. 이 책 제목을 김용민 목사님이셨어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적 설계론자시구나. 이분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그 좋은 컬렉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보니까. 요즘엔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예를 들면 죽은 경제학자의 뭐 살아있는 아이디어인가 뭐 이런 식의 책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이한배 작가님이 나름의 시선에서 걸러준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겠다 싶어서 새해 아직 결심 안 한 부분들이 있다면 요거 한 권 정도는 읽어보시길 한번 권해드립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가 먼저 흑돌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던지는 이야기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관련된 건데요. 이거 가지고 이제 웃겨주시기로 했는데 마침 또 쿠팡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핵심적인 제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쿠팡의 지배 구조가 그렇게 막 제가 보기에 좋은 지배 구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벌 지배 구조라는 게 애초에 다 이렇고 그거보다 뭐 특별히 더 나빠서 이런 건가? 지금의 문제가 만약에 이 지배 구조로부터 오는 게 상당 부분 만약에 맞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들에서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죄다 나타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유독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냐? 사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에요. 예. 기업 지배 구조가 독특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일단 본사가 지사를 이제 100% 소유하는 구조고 본사의 지분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8.8%가 그런데 차등 의결권이라 해서 거의 74% 의결권을 완전 독점하다시피 한. 그리고 이사회 구조도 나머지는 다 사회이사고 혼자서 사내이사로 아마 등록된 거로 알고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흑돌인가요? 아무튼 제가 뭔가를 놨을 때 교수님께서 얘는 진짜 나한테 술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은 걸 여기서 다 물어보는구나. 그때 저한테 그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오늘 새벽에 이 주제를 던지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수님께서는 뭔가 한국 사회에서 한 가지로 정리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던지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주신 질문에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이 지배구조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단칼에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이유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오늘 첫 질문에 자료가 됐었던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단체의 논평을 인용을 해주시면서 교수님께서 던지신 맨 끝 질문이 얘네들 하는 말이 틀린 말 같진 않은데 뭔가 좀 깨름직하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감각이신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깨름직하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편가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가르기는 안타깝게도 편이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편이 정확하게 갈라지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 혹시나 가지고 계시는 혼란스러움이 많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 편. 제 생각으로는 뭐 말씀 편하게 드리면 이완배 편. 저는 천부인권 사상을 지지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옹호하며 1인 1표제의 원칙을 지지하는 사람. 누구나 하늘 아래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천부인권 사상에 의해서 동등한 한 표의 권리를 갖는다는 사상을 지지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연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이쪽 사상에 가깝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 편이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편, 나쁜 놈 쪽을 봐야 되는 건데 이 나쁜 놈이 2가지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한 나쁜 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1인 1표의 원칙을 적용해야 돼? 돈을 낸 만큼 권리를 나눠줘야지. 그래서 이건 1인 1표제가 아니라 1원 1표제라고 부릅니다. 1원을 냈으면 1원어치만 투표권을 가져. 내가 1조 원을 냈으면 1조 원어치 투표권을 바꿔줄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1인 1표제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주식회사에서는 1원 1표제의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주 1표제인 거니까.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권리를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귀족정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귀족들이 원로원 같은 로마의 이 회의체를 만들고 우리끼리 주도할게. 그런데 기여도가 많은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져.
이런 편이 한 편 있는 겁니다. 여기를 대표하는 세력이 미국의 월스트리트입니다. 네. 주주 자본주의. 예,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불리는 금융 자본들인 거죠. 네. 그런데 자본주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니네 귀족정 애들한테 정치를 통치를 맡겨놨더니 귀족 애들이 말이 너무 많아. 지네들끼리 회의를 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런 식으로 귀족들한테 맡겨놓으면 나라가 굳건하게 장기적으로 진행을 못해. 강력한 왕이 통치를 하는 것을 원해 해서 왕권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그룹이고, 선진 자본주의에서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업가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라는 귀족들한테 세상을 맡겨놨더니 얘네들이 1년마다 주주총회를 열고 감나라 배나라 네. 하는 게 니네들 말 따랐다가는 장기적으로 무슨 일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새로 등장한 IT 신진 그룹들이 싫어. 우리는 왕정, 왕이 통치를 하는 세상을 만들래 네. 라고 주장을 해서 이 세 번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쿠팡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 제도는 김범석이 7, 8% 정도 투자를 했는데도 70%가 넘는 차등 의결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70%가 넘는 의결권을 가지는 굉장히 이상한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는 세 번째 그룹이죠. 네. 왕정입니다. 내가 왕이야. 왕이니까 7%밖에 안 됐지만 나는 70% 이상을 의결할래. 실리콘밸리의 주장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비판하는 그룹은 우리 편, 저 같은 민주주의 그룹과 두 번째 그룹, 귀족원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둘 다 이 왕을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왕을 비판하는데 가장 열정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룹은 두 번째 그룹, 귀족 그룹입니다. 네. 월스트리트가 이걸 굉장히 비난하는 겁니다. 네. 왜 7% 내고 70% 의결권을 가지려고 해? 그래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단체는 귀족을 대표하는 단체인 겁니다. 교수님 네. 직관이 너무 옳았다는 것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왕이 그렇게 부당하게 지배를 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왕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 주주들이 꿈꾸는, 귀족들이 꿈꾸는 네. 세상인 겁니다. 이 둘이 싸우는 대목에서 우리 같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쪽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심지어 왕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이거든요. IT 기업의 대표 선두주자고요. 그런데 구글 하는 걸 가만 보면 주주자본주의 귀족정 애들이 와서 막 구글 왕, 세르게이 브린이나 뭐 이런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왕이 맞아요. 구글 창업주들이 옳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이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왕을 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 왕이 귀족들의 바로를 막기 위해서 왕권을 막 강화하는 이런 드라마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땐 귀족이 되게 못되게 나오죠. 그렇죠. 이상하게 보면 왕권 강화에 동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민중들을 원래 외래 왕이 대신해 주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왕일 경우에는 막 왕의 편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왕정도 싫고 귀족정도 싫고 민주정이 좋은 건데 현재의 싸움의 국면은 왕들과 귀족들의 싸움. 이렇게 보시면은 예. 심플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예, 자칫하면은 이제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게 정치제도하고 경제제도를 섞어버리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으니까, 경제제도라 물론 이제 저는 이게 섞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제 정치적인 비유를 좀 줄이고, 이제 굳이 말하면 이제 민주정파이고 저쪽이 귀족정파고 이쪽이 군주정파, 이 세 가지인데, 자, 이 민주정파를 경제에서 대신하는 게 이른바 협동조합주의 같은 거잖아요. 저 여기는 출자 금액과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가서 조합원이 되면 같은 의사결정권을 발휘하는 방식. 그렇죠. 이게 좀 더 민주정적인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건 돈 낸 만큼, 그래서 지분을 소유한 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 이게 이제 귀족정이라고 보시는 그런 방식인 거고, 어떤 면에서 군주정이 새롭게 등장한 건데, 이 중에는 보면 창업자 내지 아마 초기에 돈을 좀 댔건 어쨌든 아이디어를 냈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거라고 믿는 자들에게 낸 돈 이상의 의사결정권을 밀어서 책임도 지게 하고,
그리고 능력도 발휘하게 만드는 제도로서 이제 군주정과 유사하다. 이렇게 지금 일단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쿠팡의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IT 기업들이 흔히 선택하는 방법들을 가져간 셈인데 네. 이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월스트리트 같은 데들은 야 너희들은 왜 돈 낸 만큼 제대로 좀 의사결정하게 안 하게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작 좀 더 민주적인 체제를 바라는 사람들이 보기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지들끼리 같은 싸우는 거죠. 예,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 쿠팡은 군주종을 선택했고 월스트리트 귀족종들은 이게 너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예. 저희는 그 싸움에서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 보시고 지금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훨씬 더 아마 편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도 아마 또 질문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사실 플라톤부터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해서 얘기한 건데 민주정은 잘못하면 폭민정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태를 만들기도 하고 귀족정도 잘 되면 잘 되지만 못 되면은 이른바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그런 정치 형태가 되고 군주정도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정당성 있는 사람이 하면 잘하지만 이상한 놈이 하면 참주정, 폭정이 돼버리잖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인데 요와 유사한 면도 이 경제의 세 가지 시스템에서 나타난다고 보세요? 네,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저는 민주정에 가까운 제도여야 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싸움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방송에서 막 언급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유는 사실 제 심정은 어떤 거냐면 네. 잘들 한번 싸워보고 예, 약간 이런 심정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럼 드러나서 뭐 누가 더 옳으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네. 이런 이제 이 차등 의결권을 갖는다라든가 이런 구조 자체가 대단히 특이한 구조거나 그 자체로 잘못된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귀족들이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는데 미국의 신흥 IT 실리콘밸리 자본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저 귀족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으므로 우리를 왕으로 인정해줘라는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고 근데 우리 진작부터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이야기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우리나라가 하던 방식을 얘네들이 먼저 나중에서야 받아들이겠다고 IT 실리콘밸리 애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제도가 아니죠. 일견 보기에는요. 예. 네. 그런데 이게 문제를 만들고 있는 현재의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제 장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귀족들의 주장인데요. 일견 맞는 말도 있죠. 네. 그런데 그 귀족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좀 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쿠팡에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착취를 당하고 많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돼서 쿠팡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불매운동이 많아지고 이러면 귀족들이 견제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네. 근데 사회 문제가 안 되고 노동자들이 죽는 게 그냥 뭐 아무 상관없는 분위기였었다면 귀족들은 오히려 더 장려했을 겁니다. 그게 돈을 더 아끼는 방법이니까요. 예. 그래서 귀족정의 견제는 말 그대로 귀족들의 이익을 위한 견제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옳은 대안이 될 수 없죠. 그러면 현재 어쨌든 사회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네. 그리고 일정한 이탈도 일어나고 있고 사실 주가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고 원래대로 주주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얘네들도 좋은 놈들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약간 요 시장 변화에 민감할 수는 있기 때문에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김범석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 하면서 내쫓거나 또는 새로운 소위 경영주를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그래서 뭔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신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내각제 국가들이 또 흔히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안 하는 이유는 그 구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 이런 잘못한 의장을 내쫓고 또는 경영자를 제대로 안 쳐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안 하는 이유가 네. 이 구조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보는 건 맞느냐? 그러니까 그 IT 기업들이 처음에 이 군주정을 도입을 할 때의 아이디어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대중들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네. 니들이 선택을 하세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음. 그래서 그 선택을 만약에 일반 주주들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네. 안 받아들인다면 그 회사의 주가는 박살이 나겠죠. 그렇죠. 시장의 반응이죠. 예. 근데 대부분 IT 기업들은 일반 주주들이 보기에 그 방식이 옳다고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IT 기업들이 지금 이런 군주 정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 건데 끊임없이 귀족들은 시비를 걸고 싶어 합니다. 네. 자기들이 훨씬 더 경영에 더 참여를 하고 싶어 하니까요. 이 논란은 아마 IT 기업 섹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공격이 거세질 것이어서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김범석은 여전히 이 군주정을 유지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 어쨌든 이 지배 구조가 그런 문제를 만드는 일부의 요인이 되는 건 맞으나 이 지배 구조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럼요. 예. 그리고 이를테면 주주자본주의에 충실한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반드시 되게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요. 귀족들이 쿠팡 배송 노동자들이 죽는데 쥐뿔이라도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 쿠팡 배송 노동자들이 죽는데 그게 사회 문제 안 되고 탈팡 문제 안 터지고 그래서 비용 아낄 수 있다면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귀족들이 훨씬 더 악랄합니다. 귀족들이 원하는 건 오히려 주가 네. 상승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구글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왕이 더 낫다 싶은 게 예, 구글 창업자들은 상당히 사고방식이 유연하고 노동자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월스트리트라는 귀족은 오로지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식으로 지배구조가 바뀌었다고 하면 쿠팡 김범석이라는 군주를 견제를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네. 사회적으로 뭐 전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작가님의 의견을 좀 단순화시키면 애초에 이런 주주식 자본주의를 하건 이런 식의 약간 군주정식, 약간 그 창업자라든가 어떤 의사결정자에게 상당히 많은 책임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하건 둘 다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 싸우세요. 약간 이런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제대로 뭔가를 주는 방식으로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애초에 민주정이 아닌 한 다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이 쿠팡이 가지고 있는 좀 이상한 마인드나 아니면 의장이 가지고 있는 좀 이상한 마인드가 특수하게 좀 작용하는 면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있는데 그게 귀족종으로 대체된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러면 쿠팡과 그러니까 이 행위와 결국은 지배구조와는 그다지 높은 관련성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예 관련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발각되지 않았고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오히려 귀족들도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하는 걸요. 그럼 요거를 살짝 이제 바꿔서 본사가 100% 갖고 이제 지사인데 이게 뭐 그렇게 흔하지 않은 방식은 아니지만 예, 요즘에 글로벌 기업들이 또 많이 쓰는 방식이고 좀 특이한 면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한국인이다, 애초에 한국인이다, 뭐 지금은 미국 국적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그래도 대다수의 시장 그리고 이익의 발생, 매출의 발생이 한국에 있는데 소유 구조만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에 있어서 미국인이기도 한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와 같은 구조가 되게 무책임하게 굴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당연히 동의하는데 이게 또 그런 전례가 없냐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뭐 글로벌 기업들 중에 각 현지 법인들에게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안전이나 뭐 노동 문제는 그 나라 법인들에게 다 덤텅이 씌워놓고 결정은 본사에서 하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우버든 아마존이든 다 그렇지 않다. 특히 IT 기업화 되면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가지고 있는 대제적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군주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군주가 사실은 다 결정을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놨다는 건데 사안별로 보면 다 세계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쿠팡이 얼마든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현지 법인에서 노동이나 안전 문제는 책임지고 의사결정은 미국에 있는 본사가 한다. 이런 사례가 없어? 많잖아. 차등 의결권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없어? 구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잖아. 네.
뭐 이사회 의장하고 CEO가 같다고 비판을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없어? 많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례가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는 곳은 쿠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사례들은 다 있어요. 이사회 의장과 기업의 CEO가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회라는 것이 원래 CEO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이게 이제 뭐 국회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장하고 다 할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어요. 똑같이 100원을 냈는데 왜 창업주 왕한테는 10표를 인정해주고 일반 귀족들한테는 1표밖에 인정을 안 해주냐. 이게 왕이 끌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현지 나라의 안전과 위험은 그 나라에 다 맡겨놓고 사실 조정은 다 미국 본사에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미국 본사의 경영자들을 보호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셋을 동시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 염치가 없는 짓이기도 하고 미국 주주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짓이기도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는데 이사회 의장과 기업 CEO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딱 한 곳 IT 기업 중에 이사회와 CEO를 동시에 맡고 있고 차등 의결권까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메타입니다. 네. 저커버그가 이걸 가지고 딱 한 가지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커버그가 운영하는 기업은 각 나라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거나 넣거나 하는 위험이 없는 기업입니다. 이사회 의장과 경영자가 같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성숙산업에서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즉 앞에 두 가지 차등 의결권, 이사회와 기업 경영을 동시에 먹고 심지어 법인을 해외와 그 본사를 분리해 놓고 안정권을 찾는 이런 무식한 짓을 하는 IT 기업은 쿠팡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죠. 각각의 사례들은 나름대로 다 있어요. 나름대로 자신들의 유리한 방식으로 택한 면은 있으나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끝판왕 군주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 김총희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건 뭐든 다 한 겁니다, 진짜로. 그다음에 순수 소비자라고 여기지 않고 소비자를 하층 계급으로 보는 김범석의 시각, 김범석은 품격이 없다, 뭐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폭군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절대 국가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이 형태라서 유독 더 문제인 것만은 맞는 것 같다. 모든 제도에서 악용할 수 있는 걸 다 끌어니까요.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이제 여쭤보면. 여기서도 뭐 ESG 경영이, 저 사실 ESG 별로 안 믿습니다만, 그게 그나마라도 이제 허울이라도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자본주의 기업을 우리가 정말 애초부터 소유구조 자체를 민주화시키지 않는 한, 자본주의 기업을 우리의 뜻대로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약간 눈치라도 보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구조는 이 사회 분위기하고 잘 소통돼야 됩니다. 다양성도 반영해야 됩니다. 환경 문제 같은 가치적인 어떤 투자도 해야 되고 거기에 책임성 있게 로컬과도 함께 교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른바 ESG 경영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특히 안 한다면서요, 쿠팡이. 요즘은 그래도 좀 유행이라도 좀 타고 총수가 좋아하면 하고 그러는데 쿠팡은 이거 정말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걸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ESG 경영에 대해서 제가 이걸로 웃길 수 있을까? 이게 유일하게 웃길 수 있는 기회인데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ESG 경영에 제일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재벌이 SK 최태원이에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책 들고 여기서 웃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횡령전과 이범, 우리나라 재벌 중에 유일하게 깜빵 2번 갔다 온 애가 지금 착한 척을 하고 있는. 저도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 믿지 않습니다. ESG 경영은 경영자들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제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걔들이 착한 척하는 것을 기대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쿠팡은 지금 너무나 강력한 이 제도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만든 악용을 해서 만든 절대 악정, 폭정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강제, 우리 사회적인 요구가 씨알도 안 먹히는 구조였었던 거죠. 그냥 뭐 문제 생기면 대관 인력 풀어서 해결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ESG 따위에 신경을 쓸 이유도 없고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ESG를 기대해서가 아니고요. 애초에 어떤 자본가들도 ESG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본가는 없을 겁니다. 그건 그들의 선의에 기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중들이 이끌어내고 강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안 사주고 또는 규제하고 그렇죠. 제도로.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부를 움직여서 압박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쿠팡 따위가 ESG를 하건 말건 저는 개인적으로 엿도 관심이 없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착한 척이라도 하면 제 마음에 조금 더 그곳에서 생명을 잃는 노동자 숫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좀 단단히 한국 사회가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쟤들이 아무리 미국 기업인 척을 해도 결국은 매출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나오는데 한국 사회가 저들을 강제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제발 좀 착한 척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도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Y 이연리님께서 웃기는데 성공하셨다라고 동의해 주셨고요. 자, 이성숙님께서는 이 화장실도 못 가는 쿠팡 택배 문제 많이 봤다. 그리고 홈준님께서는 이츠에서 광고 업무 해보셨는데 광고 영업 부서도 문제 많다. 이번에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모션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왔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원래는 이제 뭐 그 이러저런 우리가 이런 지배구조 문제를 그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이런 거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최근 트럼프가 마두로 잡아갔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잡아갔죠. 막 가가지고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막 팍 하고 잡아가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 폭정을? 기업 쪽에서 보면 트럼프 같은 발상은 정말 위험하죠. 제어가 안 되는 복정이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이 만약에 저지르고 있는 폭정의 방식, 군주제의 방식에도 상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저걸 확 넘어서 버렸고요. 쿠팡이 지금 거의 그걸 넘을까 말까 한 선에서 저는 거의 약간 넘어섰다고 보고 우리나라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훌쩍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정과 왕정이 붙으면 많은 시민분들이 의외로 귀족정을 응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트럼프의 저짓을 미국 월스트리트가 좋아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렇죠. 석유 자본은 좋아할 수 있어도요. 이 둘이 붙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월스트리트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가 아마 맞는 형식으로 비판을 할 겁니다. 트럼프 지가 그런 식으로 하면 세계 금융자본에 손실이 갈 것이다라는 비판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각은 알겠어요. 그건 니네들 관점이고요. 보다 궁극적으로는 세계 민중들의 자주적인 권리. 어떤 강력한 나라도 민중들이 자기 손으로 뽑은 지도자를 남의 나라가 침공을 해서 뺏어갈 수 없다는 민주적인 신념. 21세기다운 이 꽃피운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방식. 이걸 지키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 지배구조 문제도 지금 뭐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런 애들, 서스틴베스트 이런 애들 많거든요. 매일 한국의 재벌 지배구조를 욕하면서 그럴싸하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쿠팡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쿠팡의 지배구조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 수 있을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귀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귀족정이라는 곳에 우리 민중들의 대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폭군을 견제하는 것은 귀족들이 아니라 우리 민중들이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특수부대는 안 보내는 걸로 하고요. 말씀대로. 대신 우리가 기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정보원이나 의견의 출처를 되게 많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의심스러워서 뒤져봤더니 이런 중소 투자 운용사들이 만들어서 이 거버넌스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즉 그 시각에서 바라본 지배구조 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 주신 이런 지배구조의 다양한 형태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이들의 비판 내지 정보들을 제대로 좀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식으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 날다님이 세계의 민중들이 다 논을 봐야 되는데 응? 뭐 해주셨는데 고양이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다른 민중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다음번에는 브라질어랜다. 포르투갈어로도 해보고 영어로도 해보고 이러면 한국 민중들이 싫어할 거라서 한국어로 계속하겠습니다. 그 영국에서 유학하셔서 영어에서 리얼리? What the fuck? 네. 안 웃기려고 한 건데 웃기긴 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웃겼어요. 네. 예. 자, 이제 백돌 잠시 뒤에 넘기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이한배 작가가 제안해 주셨던 그 주제가 이제 9.11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었고요. 지난주에 비교적 반응이 또 뜨거웠습니다. 몰랐던 사실 알게 됐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그 시대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비로소 이제 수면 위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댓글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먼저 이한배 기자님 픽해 주신 댓글. 네. 죄송스럽게도 이 댓글은 이 논에서 나온 댓글이 아니고 해시TV에 나온 댓글인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골랐습니다. 저는 전남대 90학번입니다. 당시 집회에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서 박승희 열사가 분신을 했습니다. 썸네일에 있던 저 소녀의 모습이 내가 기억하는 박승희 열사일 것 같은데 싶었는데 맞군요. 전남대 교정은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지천에 피어납니다. 코스모스를 좋아했던 박승희 열사, 오늘은 열사께서 기원하는 세상인가요? 편히 쉬시기를. 이 댓글입니다. 알도미야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도미야. 예, 이 댓글 다 마음이 아렸지만 오늘은 열사께서 기원하는 세상인가요? 예, 이 한마디가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해서 그 박승희 열사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개인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는지도 돌아보고 그 노력과 별개의 문제로 2026년 오늘이 35년 전에 돌아가셨던 박승희 열사가 바라셨던 세상인지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지치지 말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예, 마음을 주신 그 댓글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 웃기자고 이제 댓글 소개하는 건 아니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이렇게 약간 울컥하는 내용들이 지난주에 많았고, 이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극복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예, 그거를 그냥 쿨하게 떨어뜨려서 볼 수 없을 정도로 30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늘 되게 울컥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제가 울컥할 때가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9.11은 되게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슷하게 반응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골라본 내용은 맨슈퍼 4174님이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87년 이후 왜 그렇게 허망하게 흘러갔는지 억울하고 안타깝고 속상했는데 이렇게 분석 정리해 주시니 비로소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가슴이 다시 담대해집니다. 그땐 정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고 혼란스러워서 결국은 양심에 따르자로 개인적 결단을 내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직을 떠나 개인으로, 사회인으로 그 마음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촛불 시민으로, 지속적인 후원으로 먼저 간 동지들의 목숨값을 잊지 않고 있죠. 이게 또 이제 우리들 마음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라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군이 다시 집권할 수 없고 군이 다시 뒤집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든, 저는 되게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직도 이러고 사니까 결국은 내란도 이겨낸 거란 말이에요. 멀리서 80년에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이걸 세대 간 경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의 정상 궤도로 만들어 놓은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고, 그게 아프게 패배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오래 살아남은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그때 그 교수님께서 그 의미를 얘기해 주실 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그게 우리가 살아오는데 우리 개인들에게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적어도 91년을 겪은 사람들은 나쁘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개인의 결심이 있는 거고, 시대적으로는 적어도 쿠데타가 불가능한 그렇죠. 사회를 패배한 싸움이지만 그 정도 기반은 마련해놨다는 말씀이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경대 열사의 죽음에서 시작된 거고,
그게 군대 폭력뿐만 아니라 사실 군대나 다름없는 경찰의 폭력이었던 거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노태우 정부가 89년 이후로 사실은 준군사적 통치를 도입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어난 정말 대대적인 이제 반응이어서 생긴 이슈들이 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총희님께서 내가 후회했으니까 너는 후회하지 말라고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재미 들렸는지 진보정당론을 가지고 오셨어요. 재미 들린 게 아니고 예. 말씀 주셨듯이 저는 제가 술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은 걸 네. 물어보고 싶은 걸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하십시오. 뭐.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을 뿌리로 하는 정당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산산이 갈라졌고 너무너무 약화돼서 느낌상은 약간 명맥 잇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이는 그 진보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진보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나쁜 놈들이다, 좋은 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제3정당으로서 21세기 들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현존하는 제3정당이고 이 정당과 한국 시민사회가 어떻게 공존하면서 이 정당의 포지션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설명을 교수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당 건설이라는 꿈이 1990년대부터 쭉 있어 왔는데 21세기 들어와서 2004년에 원내 진입에 성공을 하고 그것도 꽤 화려하게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는 진보정당이 상당히 잘 될 거라고 전망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 일단 민주노동당을 뿌리로 하는 진보정당이 위기다. 이 해석에 동의를 하시는지. 네. 이게 이제 위기라는 말을 써야 할지, 아니면 애초에 잘 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잠시 여명이 반짝하던 시기를 우리가 겪은 건지, 이 부분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애초에 잘 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으로 이미 진입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게 약간 지연돼서 나타난 현상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민주화운동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민주화운동의 열기와 진보운동의 열기, 또는 노동운동의, 계급운동의 열기까지가 한꺼번에 몰려서 이제 분출되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운동의 주체들은 되게 너무 단계론적으로 또는, 이게 좀 사회과학 관점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진화론적인 건데, 그러니까 2단계 다음엔 2단계 올 거고 2단계 다음엔 2단계가 올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이 정당 운동이 시작됐는가에 대한 어떤 측면보다는 민주화운동 겪었고, 그러니까 민주체제를 만들었고, 여기서 민주체는 자유민주라는 뜻이잖아요. 자유민주보다 좀 더 넘어선 사회민주적인 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다음에는 구현할 수 있을 테고, 더 다음에는 민주주의를 훨씬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너무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왜 여명이라고 그랬냐면, 결국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계급운동이거든요. 네. 진보운동이라는 말로 살짝 바꿨지만, 진보정당 운동이 아니라 원래 노동자 농민정당 운동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이 스스로의 주체가 돼서 스스로의 정치적 견해들을 표출하는 계급정당 운동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렴풋이 느끼니까 진보라는 말로 묶어버린 거라고. 네. 그리고 이 안에는 사민주의 정당의 진보냐 아니면 계급주의 정당의 진보냐라는 면에서 사실 내부에 수많은 갈등 내지 이견들이 사실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나마라도 포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미 사실은 우리나라도 조합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되긴 되게 어려운 조건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주화운동에 바로 그냥 뒤에 찾아온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깊은 민주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반적 신념들이 잠시 대안으로서의 진보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진보정당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계급운동의 한 일면으로서의 또는 좌파 우파가 함께 공존하는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정당 간의 구도를 만들기에는 이미 좀 늦었던 상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년에 회광반조라고 하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반짝했었던 그 성공은 왜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정서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걸 주체들은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단계론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엔 그런 걸 좀 믿었었고 이걸 정서로 표현하면 정서는 미안함입니다. 미안함. 네, 미안함. 헌신한 분들에 대한 미안함.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가장 헌신적이었던 분들이 마치 예전에 독립운동할 때 가장 헌신적이었던 분들과 되게 유사해요. 예, 좀 더 민중지향적이었고 좀 더 민족지향적이었고 좀 더 이를테면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이거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타협적이고 훨씬 더 헌신적인 투쟁을 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도 그랬거든. 근데 그 민주화운동 안에 들어가 있었던 좌파 진보 내지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하셨던 이 분들에 대해서 자기도 했었고 이분들이 헌신하는 것에 그 헌신성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거야. 이 미안함이 십몇 년 이상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신념이라기보다는 미안함이라는 정서가 있었다는 거죠. 미안함이라는 정서가 이제 바닥이 났다고 저는 봅니다. 네. 노동자국민이라는 그 계급성을 가진 계급정당, 진보정당으로 표현이 됐지만 그게 출발이 이미 늦었다,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신다면 그 미안함이 소멸? 다 된 지금은 다른 어떤 대안을 갖기가 방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미안함이 이제 그 진보 정당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줬던 거였기 때문에 더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이를테면은 50대, 40대 또는 60대 정도 사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민주적 세대, 제일 진보적이면서도 이분들의 신념이 그 자체였다기보다는 진보정당 그 자체였다기보다는 그 기억을 공유하고 그걸 추구했던 기억을 공유하고 현실적으로 이분들의 지속적인 헌신들에 대해서 미안함을 유지하고 있던 세대의 미안함이 소진되고 나면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에너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기반을 찾아내고. 근데 이제 이게 늦었다라고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진보정당 운동은 아주 정식의 경로. 이걸 정식이라는 거 정답이라고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민주노동당이 사실은 그 정식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노동자 조직을 중심으로 농민 조직들과 함께 기타 조직들과 함께 이 대중운동 조직들을 갖추고 있고 여기서 경제적 기반도 갖고 정치적 기반도 갖고 투표의 기반도 가져서 그것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정당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상은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 그렇죠?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노조에 대한 우호적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근데 노조를 대체할 만한 대중운동 조직을 갖고 있지도 못해. 학생운동도 끝났거든. 네. 시민운동이 그걸 잠시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운동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계급 내지 대중운동에 기반을 둔 조직이라기보다는 이념운동이거든 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뿌리를 갖기가 어려운 운동이에요. 의외로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풀뿌리 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시민운동이라고 말하여진 것 중에 풀뿌리를 가지고 있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운동체를 잘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네. 회원의 일부들은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계급적인 대중운동을 통해서 정당체로 가는 서구적 경로를 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이미 이제 그쪽의 방식이 쇠락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방식이 이제 이른바 제3의 길 이후로 나왔던 예를 들면 신사회운동 같은 방식이거든요. 환경운동이 전형적인 예죠. 여성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사회운동은 되게 사실 의외로 이념적인 운동이거든요. 즉 우리들의 양심에 딱 호소하면서 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거기에 중산층이 호응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 중산층 운동에 굉장히 가깝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그 이념에 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녹색당처럼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복잡 미묘하게 다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녹색당 남아있고 사회당 남아있고 기본소득당 남아있고 각각의 이념들이 남아있지 대중운동의 기본체들이 남아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제대로 된 갈 길을 잡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에 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댓글 게시판이 불타오를 것 같은데 자, 민주당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기도 많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게 자꾸 얘기해서 되게 죄송스러운데요. 이거는 현실이라고 하는 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현실이 전개되어 온 과정을 제가 아까 미안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옛날에는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조차도 빚진 게 있었어. 나는 저만큼 헌신하지 못했거든. 그렇죠? 돈이라도 좀 내고 또는 표라도 한번 주고.
근데 이게 정말 그 방향에 동의해서 준 거냐 하면 애매했죠. 솔직히 말하면. 예, 미안함이 많이 작동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몇 차례 거쳐서 약간은 갚았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 이 정서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민주당계가 집권할 때가 이제 대체로 민주주의가 좀 약간 활성화될 때니까 언제나 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면 정치 공간이 넓어지고 정치 공간이 넓어지면 이슈 파이팅의 기회들이 더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때 이 열린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되게 미숙했다. 이건 진보 정당들이 좀 미숙했다고 봐요. 이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되게 미숙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뭐였냐면 한편으로는 동의하고 한편으로는 도와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분을 얻으려고 했거든. 그 지분을 얻는 방식이 정당법 바꾸고 예를 들면 이제 투표 방식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근데 이 압박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도덕적인 우위와 대중적인 여론들을 끌고 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 채 이 시간을 흘려버렸다고. 여기에 나쁜 기억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나쁜 기억이 이제 바로 저는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진보 정당이 일부 기여한 거 아니냐라는 저는 그 자체로 온당한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미안함을 끊어내게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때 선을 잘못 그었습니다. 예, 그때 독자 운동할 땐 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겹쳐버림으로써 미안함은 소진됐지 이제는 서로 간에 뭔가 잘해서 어느 정도 전략적인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연대나 선거연합의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 이제 온 거예요. 저는 진보 정당이 아무리 정당 구조를 바꾸고 정당법을 바꿔도요. 당분간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제3세력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느낌상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의미 있는 제3세력의 볼륨까지는 안 되더라도 49대 51 상황이 언젠가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때의 독자적인 선거 방침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 시점이 오면 다시 또다시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관계 설정이 과거의 미안함이 남아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거친 언어로 오갈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예. 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최근 그 선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권영국 그 후보가 끝까지 주저했잖아요. 예. 그리고 약간의 표를 얻어갔죠. 큰 표도 이제 안 하게 됐고 거기서 보여주는 심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하지가 않은 거야 이분들한테.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저 정도의 표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서로 감정적으로 잘 화합해서 우리 공통의 어떤 과제를 만듭시다. 이 방식으로 안 가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당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길이 이제 시나리오가 상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극우와 함께 극저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서구에서 흔히 겪는 일들이에요. 또는 역사에서 흔히 나타났던 일들이고요. 왜냐하면 불안이 가중될수록 되게 극단적으로 좀 더 좌나 우로 갈리는 그런 견해들이 나오고 그게 활성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완벽한 포괄 정당이 돼서 좌파에서 중도 우파까지 포괄하는 그런 굉장히 큰 정당이 돼서 자민당의 반대 한국판 그 안에 거의 모든 의미 있는 정치 세력들이 길러지는 방식이 또 한 가지 가능한 방식이라고 봐요. 그리고 요것과 연관해서 같이 민주당이나 이런 데 모여있던 민주적 에너지가 진보와 보수로 갈리면서 극우들을 약간 대체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방안이 이제 세 번째가 있을 수 있겠죠. 제일 바람직한 게 그거 자연스러운 게 세 번째인데 일어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되게 불행한 시나리오인 극단화의 가능성 한 가지와 그건 너무 불안하니까 나오는 거니까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되게 폭넓은 포괄 정당이 되는 거. 이 방식이 현재에서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봐요. 네. 그 미안함을 아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게 너무 설득이 돼서 그 미안함이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유효기간이 이제 거의 끝났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안함의 유효기간이 있었던 2004년부터 뭐 얼추 최근까지 대충 한 뭐 15년에서 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진보 정당이 뭘 제대로
못한 건가요? 기간 동안. 뭐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략적 관점, 정치 전략적 관점에서는 잘하고 유능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들 그렇게 될 줄 알았어라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지금 말씀드린 세대 교체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도 어느 정도 맞고요. 흔히 하는 것처럼 노동자주의를 여성주의로 바꿨기 때문이라도 약간은 맞아요. 나 저는 대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건 나타나는 일들은 되게 좁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라서 이게 원인이라고 볼 정도까지는 아니라 큰 흐름에서 애초에 우리가 진보 정당을 해낼 만한 여건도 안 됐었고 그거를 주체적으로 극복할 만한 아이디어도 없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제 진단이고요. 대신 이 정도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지금 민주당에 만족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이유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민주적 정당이 아직은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수박론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좀 더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자 민주당이 해낼 수 있다면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민주당이 해낼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정당적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조국 혁신당이 지금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진보정당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스타플레이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가 오히려 우리 진보정당의 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더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사전에 드린 질문이 아닌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하나만 드렸죠. 이 항상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선거가 끝나면 왜 실패를 했는지 뭐 항상 뼈저린 반성을 이제 진보 정당 내부에서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고 강력한 힘을 얻는 평가가 우리가 그동안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참에 완전히 절연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평가들이 고비고비마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의 지지층한테는 그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부가 이번에 진짜 열받는데 안 찍어줄라 했는데 그래도 미안하니까 찍어주기도 했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찍어주기도 했고 이런 억울함들이 있죠, 당연히. 그 억울함을 설명하는 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명한 우리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당대표를 뽑을 때는 그게 맞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확장에서 맞는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이중대론을 3중대를 했건 2중대를 했건 1중대를 했건 이 미안함이라고 하는 기본 정서에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예. 그러면 미안함을 대체할 다른 정서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죠. 이게 선명성으로 만들어지나?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대안성은 맞지만, 대안성. 즉, 불만 내지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조직해내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필요하다만 양보를 따낼 필요는 있죠. 예를 들면 원내 교섭단체의 수를 낮춘다거나 또는 예를 들면 지역 정당들이 훨씬 더 지역 진보 정당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거나 대선 중대선거구 같은 그런 방식이나 뭐 결선 투표제 같은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수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그게 옳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런 어떤 주저 없이 찍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당 구조는 필요하죠. 근데 이걸 위해서는 또 여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론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주도권을 질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 다 됐다고 저걸 올리셔서 제가 그래서 막 짧게 흔들리죠. 하나만. 그 진보정당이 그 미안함의 유효 기간 동안 성장하지 못했다.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네. 진보정당 내부의 분열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렇죠. 예,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미안함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막 같이 도와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이럴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제가 왜 못한 걸까라는 생각. 저는 이제 외곽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만약에 옳다면 더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라는 쪽에 훨씬 더 가까웠는데 그걸 왜 못했을까. 제가 들어가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들어가려고 해도 튕겨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배타적인 그렇죠. 다는 거죠. 예. 네. 저도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같은 이념적 논쟁을 했던 사람이고 훨씬 더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저기서 이방인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저 같은 사람인데도. 예.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동감한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리찬님께서 노무현, 노회찬 두 분이 그립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갚았다라는 느낌에도 동의한다라는 김총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엔스타린님께서 심상정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와 인기 끌었을 때 기회가 왔던 것 같은데 세대 교체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기존 지지층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부에서는 그런 평가가 맞지만 확장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되게 일면적 평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게 또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퇴근들 하셔야 되니까. 자, 오늘 각자 제안한 주제에 대한 한 줌평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어떠셨어요? 네. 귀족과 왕 싸움 팝콘 각이고 열심히 싸워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귀족과 예, 예. 왕의 싸움은 예. 니들끼리 싸우는 건 우리가 팝콘 뜯으면서 볼 테니 대신 우리는 보다 좋은 민중 친화적인 지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길을 가야 된다. 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네. 네, 그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저는 진보정당이라고 이제는 굳이 부르지 않고 전 대한정당 내지 제3의 어떤 선택에 관련된 문제라고 부르고 싶은데,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녹색당을 하시건 사회당을 하시건 기본소득당을 하시건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저는 그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제 1인 정당처럼 비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노력은 저는 언제나 충분히 공감하며 그 헌신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비아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한겨레나 경향에 계신 기자들한테 조선일보 못 가가지고 간 기자들 아니냐라는 식의 비아냥은 이제는 좀 치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감정을 품을 수 있을 때는 그들이 힘이 셀 때나 그런 정도의 감정을 품을 수 있지만요. 지금은 다들 약해요. 네. 예. 저 국민일보 떨어지고 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아냥으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왜냐면 미안함도 많이 지웠고, 뭐 진 빚도 다 갚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대신 그런데 한 가지 잊지만 할 건 정말 민주당한테 만족하느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을 유지하고 키우는데 힘을 쏟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방식이 훨씬 더 우리 정치에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미 되게 없었죠. 25분 동안 한 번도 못 듣겠습니다. 자, 에프끼리 티키타카 이완배 작가와 함께했고요. 89번째 정주리의 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